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킬 시작합니다. 아이들 감기에 장염까지 유행인 요즘 동네에서 소아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2달 뒤에는 소아과 진료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책은 없는지 사회부 임성재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새해부터 OTT 드라마 대전이 치열합니다. 그 열풍의 신호탄으로 더 글로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드라마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오늘은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해 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남북 합의가 북한의 이딴 도발로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 방안까지 거론한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확전 각오, 또 응징과 보복, 전쟁 준비에 이어서 더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까지 자리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주로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 사건처럼 북한이 또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9.19 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크게 5가지 사항이 담겼는데 모든 적대 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의 평화 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 수역화, 교류 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딴 도발로 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무력화됐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합의 파기 선언은 북한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법률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기한을 정해 효력 정지는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폐기와 다름없는 효력 정지 방안을 오늘 직접 거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것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을 위한 개발과 드론 킬러 체계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구체적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론 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됐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드론 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이 문제로 양국 간의 입장들이 잇따라 나왔었는데 이 한미가 핵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백악관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한미 두 나라가 북한 핵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국무부도 미국 핵으로 동맹을 방어하는 확장 억제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연습 계획이 없다고 말한 건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핵 공동연습은 핵 보유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개념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이지 않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We're not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The ROK is a non-nuclear weapon state, so just want to be very clear on what the president was saying.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실무진에 구체적인 협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핵 사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공동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eir meeting in Cambodia,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Un tasked their teams to plan for an effective, coordinated response to a range of scenarios, including nuclear use by North Korea. 미 국무부도 핵 확장 억제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에서 논의된 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awar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 would refer you to our allies in the ROK to speak to their perspective on this. But when it comes to extended deterrence, we are on precisely the same page.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북한이라며 북한이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압박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새해 들어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정책의 목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워싱턴 타임스 주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유화책을 통한 억제는 전혀 억제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희망하지만 희망이 유일한 행동 방침일 순 없다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미 핵전력 공동연습을 두고 한미 간 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이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의 자충수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안보 무능을 말폭탄으로 감추려다가 한미 동맹 신뢰마저 훼손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두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확전 등의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바로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라며 해프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 리 전 외무상이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 무렵 숙청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리 전 외무상은 북한 내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뒤 2020년 물러났습니다. 숙청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리 전 외무상을 포함한 복수의 인물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서 대사관 관련 문제가 숙청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리 전 외무상은 2019년 말까지 북한에서 외무상으로 활동한 내역이 확인됐고 2020년 초 이후에는 활동 내역이 보이지 않지만 처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한 역사적 보고를 접한 인민들이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할 신념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러 올해는 지금보다 더 가혹한 국난이 닥쳐올 수 있다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와 당 정책 결사관철 정신은 자신들의 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도 김 위원장의 가르침대로 일해 나간다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은 진리라고 강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3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일 정상이 북핵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 태평양 지역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잔혹한 전쟁 등 다양한 국제적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선 경찰 부실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을 늘려서 유가족의 참석 청문회를 추가로 여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부터 쭉 지켜보고 있는데 국정조사 첫 청문회, 여야가 경찰 부실 대응의 질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석한 1차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참사 당일 경찰 대응과 지휘체계 허점을 일제히 추궁했는데 여당은 주로 용산경찰서 등의 현장 대응 미비점에, 야당은 서울경찰청 등 지휘부의 책임 규명에 질의를 집중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압사 관련 우선 조치하라. 압사 신고 접수되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사 났다는 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고.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에 그리고 그 우선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게 아닌가. 이태원 축제를 앞두고 경비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전 용산경찰서장과 이를 부인하는 서울경찰청장 사이 대질도 있었습니다. 다만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재 증인은 서울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비 기동대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산 경찰서로부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 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경찰 수뇌부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측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상부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분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술을 마셨다면서도 크게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고, 질의 과정에서 나온 모른다는 답변 등에 대해 유족이 윤 청장에게 가서 거세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야,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몰랐다는 게 자랑이야? 저 사람을 잡아야지 날 그래. 불출석 증인 5명 가운데 3명만 오후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특위는 출석을 재차 거부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고발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출석을 거듭 거부한 경우도 있었군요. 자,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유가족과 생존자가 나오는 추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며 단독으로라도 국조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장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증인 문제에선 국조특위간 간사간 의견 정리가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정부 방패막이만 자처하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국조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차 청문회 정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둘러싸고 조금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으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임 가능성이 커진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가 될지 의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최종적으로 삭제된 채 고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이전 교육과정에서 7차례 명시됐던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일제히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 해설 등에서 민주화 과정 탐구 사례로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제시됐었지만 5.18 민주화 운동 부분만 빠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정책연구진이 구체적 역사 사건을 축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됐고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제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야권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을 존중한다고 발언하더니 토사구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호남은 물론 정치와 역사를 배신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 때는 5.18을 존중하다가 하루아침에 광주 정신을 배신하는 모습을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라면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윤 정부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당대표 후보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놓고 당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장제원 의원이 어제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 지역 구민을 무시한 패륜적 발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장 의원이 지난 2012년 1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게 적진 출마를 요청했다면서 소장파였던 장 의원이 이젠 꼰대가 됐는지 통탄할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의혹 검찰 수사에 여권을 중심으로 방탄국회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당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를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이미 기존에 답한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인 만큼 내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과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당당하니 걱정 말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고 당과 대표직을 분리하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맞서겠다고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동거하던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된 이기영은 검찰로 넘겨지면서도 이렇게 얼굴을 가렸습니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다만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머그샷 공개 논란도 일고 있는 이기영. 오늘 포토라인 앞에 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은 오늘 오전 9시쯤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점퍼 모자를 올려 쓰고 마스크를 쓴 탓에 실제 구체적인 얼굴은 가려졌는데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이기영은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오늘 송치 현장은 특히 신상공개 결정 뒤 이기영이 처음 취재진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라 관심이 더욱 쏠렸습니다. 신상공개 당시 경찰이 배포한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이 최근 모습과는 달라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도 얼굴이 가려지면서 실물이 제대로 드러난 건 어제 시신 수색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나마 취재진에 포착된 게 유일한 상황입니다. 네, 추가 혐의는 부인했다. 자, 그럼 이기영의 혐의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 혐의가 조금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을 한 뒤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죠. 경찰은 이에 대해 애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줄 수 있는 경제력도 애초 갖고 있지 않았고 또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된 살해일 수도 있다고 보고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기영의 전 연인 살해 사건에 대해선 살인 혐의에 더해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집에서 동거하던 전 연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매장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이기영을 검찰에 넘기긴 했지만 전 연인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 이기영은 시신을 강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수색 개시 일주일 만인 어제 돌연 땅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고 경찰은 이틀째 현장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왔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는 19일까지는 이른바 냉각기를 갖고 탑승 시도 없이 지하철역에서 선전전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오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마친 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오는 19일까지 법원에 강제 조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이 답을 하지 않으면 20일부터는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돌아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육교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구청 측은 지지대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가 부서졌다고 설명했는데 전문가들은 교량 설계와 시공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도림보도 육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육교가 어제부터 통제돼서 주민들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엔 작업자 여러 명이 육교 주위에 모여서 원인 진단에 나서는 등 아직 어제 사고의 여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이곳을 찾았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 맨날 굴러다니다가 이제 오늘 이제 결국 가려니까 못 가게 해가지고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다리가 저렇게 잘 다니는 거 가라앉으니까 무너지고 안 됐죠, 그러니까. 구청 측은 교량 한쪽 끝, 육교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가 파손되면서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공이나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신경을 쓰면서 구조적 안전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간과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육교 아래로는 많은 사람이 지나는 산책로도 있어서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육교가 주저앉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이 육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영등포 구청이 용역을 맡겨 진행한 정기 안전점검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교량의 외관에 문제가 없다는 건 확인했지만 콘크리트가 부서진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또 최근 인근 주민이 원래 아치 모양인 다리가 점점 평평해지고 있다며 국민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관련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다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처리에 나섰습니다. 결국 안전점검과 민원 처리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육교가 내려앉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림보도 육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파생결합펀드 DLF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를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자산관리 담당 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PB가 판매 상품의 수익, 손실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고 정기예금과 유사한 안정적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은행도 PB 교육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PB들 사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DLF 사태 피해를 키웠다면서도 투자자들 역시 투자 검토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해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사기로 3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수백 채 빌라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사업자 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3년 동안 서울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18명에게 보증금 31억 6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법정 밖으로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다행히 출입문 앞에서 붙잡았는데요.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박모 씨. 항소 후 춘천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수감 기간 피해자와 합의해 내심 집행유예 등을 기대했던 박 씨. 하지만 바람과 달리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교도소에 더 있을 생각에 겁이 난 박 씨.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수의를 입은 채 법정 밖을 향해 도망친 겁니다. 인권 문제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포승줄이나 수갑은 채우지 않았고 공개법정이라 방청석을 지나 출입문만 열면 외부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다행히 뒤따라간 교도관과 법원 직원이 치열한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법정 출입문 그 앞에서 잡혔습니다. 방청객들 드나드는 출입문 앞에 직원이 법정에서 다리를 탁 치는 걸 잡았는데 그까지 직원이 끌려나간 거야. 아마. 검거 과정에서 교도관은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 혐의는 법정 출입문 밖을 나가지 못한 만큼 도주 미수죄. 최근 별도로 열린 재판에서 박 씨는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미수에 그쳤지만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 또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교도소에서 법원까지 호송을 맡은 교도관들이 법정 내부에서도 이들을 관리하지만 관련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형 집행이나 호송 공무원 역할에 대한 규정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상황. 교정본부는 구속 피고인의 개요권은 교도관에게 있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나마 법정 내 질서 유지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다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징역형 선고를 듣자마자 갑자기 재판장에서 뛰어나간 피고인. 사건 이후 법정엔 출입문을 밀고 나가지 못하도록 쇠뭉치가 달렸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문 앞엔 교도관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과 Q코드 입력도 의무화하는데 공항에서 확진되고도 격리 조치를 거부한 채 숙소를 이탈한 중국인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 나왔는데 그럼 겨울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지만 12월 마지막 주엔 정확히 1을 기록하면서 재확산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주간 확진자 수 역시 그 전주에 비해 2.6% 감소했습니다. 확진자 추세 데이터를 봐도 지난주 중반부터는 감염 증가 기울기가 꺾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점을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한 번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비율은 17.1%에서 17.9%로 증가하면서 재감염 누적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는 7만 8,575명으로 전주보다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23명으로 나흘째 600명대고 사망자는 54명입니다.
네,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첫날 20% 정도였는데 어제는 더 늘었죠? 네, 어제도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 281명 가운데 26%인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2일 입국한 단기 체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이틀간 누적 환자가 13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격리시설을 현재 180개 확보했고 가동률은 2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이탈자도 나왔습니다. 40대 중국인으로 격리 숙소 배정을 위해 대기하던 중 사라졌는데 현재 경찰이 수배 중입니다. 이 중국인은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게 됩니다. 초기 혼란에도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검역은 더욱 강화됩니다. 입국 후 PCR에 더해서 입국 전 48시간 안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항공기 탑승 전 Q코드 입력 의무가 부과됩니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검사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4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 587명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41.9%인 2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은 중국에 더 사실적인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WHO 국제과학자 자문단인 코로나19 진화에 관한 기술 자문 그룹은 WHO와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마리온 코프만스 박사는 중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더 믿을 만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발 입국자 폭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 방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U 보건안전위원회는 현지 시간 3일 각국 보건당국자가 참석한 회의가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회의에서 중국 여행객 대상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수 모니터링 강화, EU 영내 감시 강화 등 3가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중국발 여행객 코로나 입국 심사 강화에 중국이 반발을 하자 전적으로 과학적인 조치로 보복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럽연합도 중국발 입국자 폭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동부시각 6일 자정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급증 조짐을 보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이러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미 백악관은 즉각 자국민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There's no cause for retaliation here, just becaus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aking prudent health measures to protect their citizens. This decision is based on public health and science. 백악관은 그러면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중국의 코로나 중증 환자 급증을 우려하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WHO 사무총장은 그러한 요구를 최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WHO is very concerned over the evolving situation in China. WHO needs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disease severity, hospital admissions, and requirements for ICU support. 유럽연합 EU도 중국발 입국자 폭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 방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검사 의무화 등 조처가 EU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 대학 병원이든 동네 병원이든 소아과 진료를 보는 것이 확 줄면서
진료되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열고 있는 동네 소아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1시간가량 되고 대학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2달 뒤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먼저 임성재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고 임 기자에게 직접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진료 시작 1시간 만에 대기 공간은 어린이와 보호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진료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본 30분에서 1시간 남짓. 환자 입장에선 더욱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근방에 몇 개가 없어가지고 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사이 660곳이 넘는 동네 소아과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남은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겁니다. 수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봐서는 소아청소년과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병원들이 많이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을 하니까 더더욱 아픈 환자들만 집중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미래는 더 불투명합니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 숫자가 급감하다 못해 올해 모집엔 정원 207명에 33명만 지원했습니다. 주로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응급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가 확 줄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 대학병원입니다. 수도권 병원마저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한다거나 진료 시간을 대폭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앞에는 이처럼 밤 10시 이후엔 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저출산 영향에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 보니 의사들이 꺼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 기구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붕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왔지만 뚜렷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지방정부와 국회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장 2달 뒤 4년차 소아과 전공의 188명이 수련을 마치고 대학병원을 떠나지만 충원되는 인력은 고작 33명에 불과해 진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아진료 인프라가 도미노처럼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소아진료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도미노처럼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임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요새 아이들 사이에서 장염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유행이기 때문에 소아과가 붐비는 요즘인데 자, 직접 소아과에 가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먼저. 네, 평일 오전 8시쯤 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네. 비교적 이른 시간이죠. 그런데 이 오전 시간 내내 20명에 가까운 대기 인원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이 보호자들은 아픈 아이를 달래며 이 30분에서 1시간 남짓 기다렸습니다. 네. 또 작은 대기 공간에 환자가 많다 보니 이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병원 밖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나마 주말보단 사람이 적은 편이라서 이 출근 전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왔지만 익숙한 광경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보호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자주 오게 되는데 주말은 대기가 더 길어가지고 이렇게 몰리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도 한 30분 정도는 대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 피해서 출근 전에 오는데도 그 시간에도 대기하는 시간이 꽤 깁니다. 네. 동네 소아과에 환자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말씀처럼 최근 이 동네에서 소아과 찾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최근 5년 사이 동네 소아과만 660곳이 폐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소아과가 문을 닫으면서 이 남은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 피해는 이 고스란히 어린 환자와 보호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소아과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 기본적으로 이 저출산 현상에 더해 이 낮은 의료 수가가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이 소아과는 사실상 비급여 항목도 없어서 이 수익성이 떨어지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은 소아과에 있는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명 환자를 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필요한 영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역량이나 발달, 육아, 수면, 또 심리 상태에 대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상당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바쁠 때는 바빠서 그 아픈 환자들 보느라고 그런 상담을 해줄 수가 없고.
네, 출근 전에 아이를 데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아까 보호자나 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마음이나 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데 동네 소아과뿐 아니라 대학병원도 사정이 비슷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학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간을 줄이는 등 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인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은 입원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이대 목동병원에서도 네. 응급 진료가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특정 시간 이후에는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병원 진료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보호자들이 대학병원을 찾는 건 응급 상황일 때가 많아서 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유수의 병원들이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응급실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아프면 밤 10시 이후, 밤 5시 이후에 아프게 돼서 응급실을 찾는데 이렇게 진료가 불가한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예, 좀 이런 상황들만 봤을 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좀 늘어나야 해결될 문제긴 한데 앞으로도 그렇고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요. 네, 단적으로 올해 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전공의 숫자를 보면 됩니다. 네. 지난 2019년부터 이 전공의 지원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19년 이 80%에서 지원율 하락이 시작됐고 2020년 74%, 2021년 38%, 지난해엔 28%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공의 정원이 207명이었는데 지원한 건 33명, 15%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당장 2월 말에서 3월 초 이 4년차 소아과 전공이 188명이 대학병원을 떠난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이 충원되는 인력은 5분의 1도 채 되지 않아서 말 그대로 진료 대란이 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88명 나가는데 충원은 33명. 그래서 2달 뒤에 진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비선호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또 있다고요? 네,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이 전공의 지원 숫자인데요. 네. 올해 전공의 지원 현황을 보면 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5곳 가운데 이 서울 아산병원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서울대병원은 14명 모집에 10명, 삼성 서울병원은 6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습니다. 또 이 가톨릭대 병원도 13명 모집에 1명, 이 세브란스는 11명 모집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인력 소모와 이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반해서 이에 걸맞은 일종의 보상이 약하다 보니까 이 비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겁니다. 예. 이런 소아청소년과 비선호 현상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수가 개선이 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 수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인데 이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이 급여의 합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수가를 높이면 의사나 병원이 받게 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데요. 특히 소아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진료비로 창출할 수 있는 게 진찰료 정도입니다. 이 검사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아청소년과 자체가 이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과인 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 데리고 내과나 이비인후과로 대체로 해서 가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생각도 궁금한데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 말씀드린 이 수가와 관련해서 이 소아 진료비에 대해서는 나이대별로 이 가산 수가를 계산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본 진찰료가 10,000원이면 1살 미만 영아는 200% 가산해서 3만 원, 1살에서 5살까지는 100% 가산해서 2만 원 등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소아 진료의 경우 증상 설명을 보호자의 말에 의지해야 하는 등 그렇죠. 성인 환자에 비해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기도 하죠. 그만큼 저평가된 진료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 정부와 이 소아과 의사들이 모여 현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이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복지부나 질병청 그리고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중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같은 기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재난 상황에 들어간 단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지방정부와 국회,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그나마 희생되는 아이들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현장에서도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 어떤 노력들 하고 있습니까? 최근 복지부는 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인데요. 이 서울대병원 등 전국 9개 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대상입니다. 이 복지부는 의료 적자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후 보상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고 큰 의미를 뒀는데 의료계에선 이 엄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수백억 원 이상 적자를 봐온 해당 병원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관련 대책을 내놨다는 건데요. 이 앞서 소아과 의사들이 언급한 수가 개선이나 이 상설 협의체 신설 등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 복지부 관계자는 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듣는 중이라면서 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저출산 문제, YTN도 여러 번 보도하다시피 국가적 현안인데 이렇게 좀 소아과 어떤 대란을 지켜보니 정작 아이를 키울 환경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사회일보 임성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의 서민 생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서 올해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순으로 공급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설 연휴 전 3주 동안 성수품 20만 8천 톤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4천 톤이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을 투입해 소비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에 대비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94만 명을 채용합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네, 지난해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포털을 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대표 외식 품목 8개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자장면으로 지난해 1월보다 13.8%가 올랐습니다. 자장면은 지난해 초에는 5,769원이었지만 12월엔 6,56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삼겹살과 김밥 가격은 12%, 삼계탕은 11%, 칼국수 10% 등 대부분의 음식이 연초와 비교해 값이 뛰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수출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경기가 동반 침체하면서 반도체와 철강 등의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성장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800억 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지만 하반기부터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7월에 2%대 성장에 그치더니 8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30%까지 추락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았고요. 13개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과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이 하반기부터 반도체와 비슷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가운데 8개 품목의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마이너스 15%로 가장 크고 석유 제품, 철강 등의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까지 모두 동반 경기 부진 내지는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해외 수요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전반적 수출 부진 속에서도 기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는 올해도 친환경차 수출로 1.9% 플러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올해에도 더욱 진화된 차량을 개발하고 공급해서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또 전동화 체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수출이 20% 이상 늘고 선박은 앞서 수주한 LNG 운반선 등의 인도가 이어지면서 27%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우리 수출은 4%에서 4.5%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부진은 생산 감축과 국내 경기 둔화로 이어지며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만 수출 어려움은 상반기에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공제는 새롭게 추가돼 재작년보다 5% 넘게 쓴 부분은 2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주차 대수는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져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규제 지역으로 남겨둔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깊은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묻자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시장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높은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개인과 서민의 고통을 줄이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자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로 불리는 CES가 이틀 뒤에 시작이 됩니다. 3년 만에 코로나 걱정을 덜고 완전한 규모로 행사가 열리는 만큼 개최지 라스베이거스 곳곳은 한껏 들뜬 분위기인데요. 먼저 김철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박람회장 곳곳이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곧 있을 전자제품 박람회 CES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CES는 오는 5일부터 바로 이곳 컨벤션 센터에서 4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에 행사를 축소해 진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CES를 찾는 관람객도 늘었습니다. 행사장 주변 호텔에서 남아있는 객실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사람들은 거리가 활기를 되찾았다며 기뻐했습니다. We've had a huge turnout this year now that they've lifted the COVID restrictions. Everyone's still staying safe and staying apart, washing our hands, but it's good to go back to normal, and we're seeing a huge turnout this year compared to the past couple of years with COVID. 관람객들은 전염병 걱정을 조금 던 채 행사가 시작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이렇게 3년 만에 들떠있는 라스베이거스 모습 먼저 보셨는데 국내 기업들의 활약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 더 선명하고 유연해진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신제품들을 앞다투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에 가전제품 수요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윤혜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일반 모니터를 세대 합친 것만큼 길게 뻗은 모니터가 곡선으로 휘어 있습니다. 초당 240번 바뀌는 화면은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삼성전자가 CES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선보일 57인치 듀얼 UHD 게임용 모니터입니다. 인공지능이 부족한 화질이나 명암을 채워주는 AI 업스케일링 기술이 탑재된 98인치 8K TV도 공개됩니다. 다양한 영상의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더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화질을 제공하고 있고 8K 콘텐츠는 점점 더 다양하고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뒤로도 360도 접을 수 있는 올레드 패널을 내놨습니다. 20만 번 이상 접었다 펴도 망가지지 않고 접히는 부분 주름을 최소화하는 특수 폴딩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자유롭게 접었다 펼칠 수 있어서 태블릿과 노트북, 휴대용 모니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올레드 TV 출시 10주년을 맞아 기존 제품보다 70% 더 밝고 선명해진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CES에서 혁신적인 신제품을 앞다퉈 내놓을 예정이지만 가전시장 분위기는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비가 줄어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고급형 제품으로 불황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양한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경기 침체 위기로 얼어붙은 가전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뺑소니 중에서도 물리적인 충돌은 없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비접촉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네, 일반 뺑소니보다 사고 유발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으로 진입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핸들을 틀며 브레이크를 밟아 겨우 충돌을 피했지만 그대로 도로 위에 넘어집니다. 갓길에서 나오던 차량은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갈 길을 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기 부천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밤에는 배달 대행일을 하던 30대 자영업자 김종민 씨. 뒤따라오던 택시기사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리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속상하죠. 제가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조금 더 해서 몇만 원, 1, 2만 원, 많게는 3, 4만 원 그거 벌려고 한 건데 오히려 300만 원, 400만 원이 지금 나가게 생겼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것을 알면서 도망쳤다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인근에 있던 CCTV는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접촉 뺑소니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거를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되는 입장이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럽죠. 뺑소니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물리적 충격이 없는 비접촉 뺑소니는 입증이 더 어렵고 김 씨처럼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사고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한 경우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비접촉 뺑소니도 엄연한 뺑소니인 만큼 운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해도 의무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낸 교사를 직위 해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가 4,900만 회에 이르고 미성년자에게 제한된 영상도 아니라며 중대 비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1월 제자인 여고생에게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속옷을 입은 여성 모델들이 패션쇼를 하는 영상 링크를 보냈다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농촌 빈집들을 털어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경기 등 빈집 60여 곳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불참한 데에 불만을 품고 도로에 쇠못을 뿌린 화물연대 본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공동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인천 신항대로 1차선의 2km 구간에 걸쳐
9cm 길이 쇠못 700여 개를 뿌려 차량 6대의 타이어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평택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진 않았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생활 중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 행위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이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등 5개 상임 이사국과 2년마다 바뀌는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본이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12번째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번 달 안보리 의장을 맡게 된 이시간의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가 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일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안보리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1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해 양국 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일부터 주요 7개 나라 G7 회원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등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러시아에 의해 핵무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세계를 향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 선거에서 공화당 케빈 메카시 후보가 3번에 걸친 투표에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하원의장 재투표는 100년 만의 일인데 공화당 보수 강경파의 반란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장 선거에 다수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출마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후보. 공화당 의석이 222석으로 전체 434석의 절반을 넘겼기 때문에 의장 당선이 유력해 보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3차례 투표에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의장 선출 선거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선서와 원구성 등 예정된 절차도 줄줄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No persons having received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votes cast by surname, a speaker has not been elected. 메카시 의원이 하원 의장에 뽑히지 못한 건 공화당 보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 때문입니다.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이 모임은 바이든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기 위해 의사 규칙 변경 등을 요구하며 지지를 유보했습니다. If you want to drain the swamp, you cannot put the biggest alligator in charge of the exercise. 메카시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강경파 요구 일부를 수용하며 표단석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강경파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면서 의장직에 계속 도전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And I will always fight to put the American people first, not a few individuals that want something for themselves. So we may have a battle on the floor, but the battle is for the conference and the country. 미 하원 의장을 재투표로 뽑은 건 지난 1923년 이후 100년 만입니다. 앞서 남북전쟁 직전인 1855년에는 133번 투표를 거쳐 하원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에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애플과 테슬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에도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40%, 나스닥 지수는 0.76% 각각 내렸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새해 첫 거래일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65% 폭락했던 테슬라는 12.24% 폭락한 108달러 10센트에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장중한 때 15% 넘게 추락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지난해 전기차 인도 실적이 수요 둔화 우려를 키우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연간 131만 대를 인도해 2021년보다 40% 증가했지만 목표치인 50%에는 미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에는 40만 5천여 대를 인도해 월가의 예상치인 43만여 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 현황 발표 이후 월가 투자기관 가운데 최소 4곳이 목표 주가와 향후 수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낮췄습니다. 대장주인 애플의 주가도 3.74% 급락한 125달러 7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몇몇 납품업체들은 애플로부터 수요 약화를 이유로 올해 1분기에 에어팟, 애플워치, 맥북의 부품 생산을 줄일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 하락장에서 애플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유지한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국내 미술 시장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술품 유통액은 1조 377억 원으로 1년 새 37.2% 성장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지난 2020년에 비해서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야별로는 아트페어와 화랑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감소했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후속작 아바타 물의 길이 8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1000만 관객 달성의 청신호가 터졌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아바타2는 어제 기준 누적 관객 수 800만 1000여 명을 기록하면서 개봉 이후 22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이어갔습니다. 아바타2의 흥행 속도는 전작인 아바타보다 나흘 앞선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800만 명 이상 본 영화는 범죄도시2와 탑건 매버릭 이후 아바타2가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난 2021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한 해 전보다 4.4% 증가하면서 124억 5천만 달러, 14조 3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콘텐츠 산업 수출액도 전년보다 1.5% 성장한 것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추정했습니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가전이나 2차 전지 등의 수출 규모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오영우. 이제 시작이다. 당신의 위기. 어떤 증오는 멈출 수가 없거든. 네, 올해도 이어질 K-드라마 열풍, 그 신호탄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쏘아 올렸습니다. 올 한 해 주목할 만한 OTT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더 글로리, 지난달 30일 공개하고 나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수를 그린 드라마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복수극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예. 이야기 구도를 보면은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여요. 네. 아주
그 지방 도시에서 잘 나가던 그런 고등학생들 한 5명 정도가 한 그 여자 그 동료 친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괴롭힘을 당해서 자퇴를 했던 이 친구가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복수를 벌인다는 얘기, 많이 비슷한 것들을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수를 벌일 때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재벌 2세와 결혼을 해서 돌아온다거나, 혹은 자기를 갖다 괴롭혔던 그런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뭐 아버지랑 결혼해가지고 뭔가 복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예.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잘 활용해서 그 심리적인 압박들을 가하면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또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갖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침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에서 소화했던 그런 이야기가 작가와 연출이 이렇게 붙기만 하면 얼마든지 K-드라마의 새로운 그런 DNA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통쾌함 이상의 어떤 피를 말리는 그런 복수극인데, 그렇죠.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제목은 더 글로리입니다. 이게 왜 영광이라는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도 여기에 갖고 있는 좀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라고 하면 존엄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이 보장되려면 인권이 존중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학교 폭력은 그 인권을 바닥으로 갖다 처박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학교 폭력은 어떤 거냐면 그냥 친구들끼리 하나를 왕따시켜서 폭력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회 구조가 한 약자를 죽이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본이고요. 학교라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도 완전히 이 하나를 제거하면은 모든 것이 안정이 되는 것처럼 돌아가요. 거기에는 다른 공권력들, 예를 들어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만만히 볼 게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만드는 시작점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학교 폭력이 훼손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 혹은 명예다라고 보는 거죠. 폭력의 피해자들은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파괴시켰는데 그들의 사과와 또 그들이 그 벌을 받는 걸 보면서 회복된 것은 그냥 내가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정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돌아갔는데도 영원히 빼앗긴 것, 그게 명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은숙 작가가 그거를 관련된 글을 취재를 하면서 보고서 글로리라고 하는 제목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네, 보신 분들은 평론가님 얘기와 본인의 생각을 좀 비교하실 것 같고, 안 네. 보신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청자 이 같은 호응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 우리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에서 부동의 1등 드라마가 바로 더 글로리입니다. 지금 점유율이 54.96%가 나왔죠. 화제성. 지금 네. 화제성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서도 지금 더 글로리가 지금 현재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9개의 아시아 나라에서 1등을 하고 있고 비영어권에서는 3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죠. 그리고 티빙에서는 지금 아일랜드가 또 15.83%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 아일랜드도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런칭이 됐는데 네. 처음 그 첫 주 동안 10위를 차지하더니 지금 살짝 내려와서 12위. 그것도 대단한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또 술꾼 도시 여자들 등등이 지금 화제의 드라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파리 연인이나 도깨비를 쓴 인기 작가죠. 김은숙 작가와 송혜교 씨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이미 제작 단계부터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양의 태양의 후예? 후예 이후에 6년여 만이죠. 예. 그런데 이제 둘 다 지금 서로가 필요했어요. 김은숙 작가도 더킹이라고 하는 작품, 패턴지 작품이었는데 망했죠. 예. 돈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예.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2년여 동안 절치부심을 했고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도 태양의 후예로 그야말로 커리어 하이를 치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혼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그 후속 작품들이 그만한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고 마치 저렇게 쓰러져가는 게 아닐까라고 네. 느껴질 때 둘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서로에게 선물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호흡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은숙 작가는 송혜교가 구원이었고, 또 송혜교한테도 김은숙 작가가 더
오래된 그냥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영원한 배우로 살아남게 만들어준 그런 시금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숙 작가와 송혜교 씨 둘 다 서로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말씀이 눈에 띄네요. 자, 지금 화면에서도 그렇고 평소에 어떤 다른 작품 속에서 송혜교 씨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무채색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있잖아요. 송혜교 씨도 이런 그 건곤일척의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온 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역을 하고 있고 그 상처 자체가 상징이 되는 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다 내려놓고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부터 내 꿈은 너야, 박연진. 이렇게 얘기해요. 박연진이 이제 악역을 하고 있는 임지연 씨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꿈이 그 여자가 된다는 것은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이외에는 인생에 생각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캐릭터의 그 어떤 연기를 섬뜩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송혜교 씨의 이번 선택은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얻은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숙 작가 역시도 이전에는 도깨비나 파리의 연인처럼 어떻게 보면 멜로의 어떤 좀 특화된 그런 작가였었는데 이번만큼은 이전과는 좀 다른 어떤 복수극이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은숙 작가는 이런 식의 그 이야기 구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얘기해 왔어요. 다만 쓸 기회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전에 그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들인 그런 드라마가 한번 날라오고 나니까 김은숙 씨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이 아쉬워하는 그 사실은 아침 드라마의 구도라고 하는 그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것들 속에 굉장히 그 이전 고전서부터 내려오는 기본 구도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 구도들 김은숙 씨의 어떤 심리 드라마 또 김은숙 씨의 그 대사의 어떤 그 고급진 그런 직조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본인도 궁금했었을 건데 저는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아예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들어낸 것 같다. 이제 K 드라마식 복수극이라고 하는 게 김은숙의 이 더 글로리 다음부터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서도 새롭게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별화는 대사 속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더 글로리 속 대사를 좀 모아봤는데 특히나 바둑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복수를 좀 짐작하도록 하는 것도 눈에 띄고 바둑이 좀 중요한 설정 배경이었다고요? 바둑도 그렇고요. 굉장히 다양한 설정이 상징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그런 걸 찾아가고 새로운 걸 배워가는 그런 재미들을 많이 느꼈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다 달라붙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김은숙 작가가 바둑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통해서 세상 살이가 결국은 남의 집을 뺏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보여줘요. 근데 남의 집을 뺏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서로의 집들에 안주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집을 뺏게 되면 그 집을 뺏은 거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인 어떤 부담들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담을 안 갖게 되다 보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물이 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냐면요. 2004년에 이 일이 벌어져요. 2004년이 어떤 때입니까? IMF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거리에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넘칠 때 그때 사실은 재벌들은 더 큰 재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재벌들의 어떤 작전들의 낙전처럼 수익을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종의 중간에 일종의 마름 같은 역할들이 되면서 이거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언제 어떻게 망가졌고 또 그 망가뜨린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김은숙 작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대에 대한 고찰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드라마 속에 담겨두고 있는데 이 기획 자체는 이 고등학생인 딸과 이야기를 대화를 하다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했대죠.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때리는 것과 누군가에게 죽도록 맞는 것 중에서 뭐가 더 가슴 아플 것 같으냐 이랬더니 그 질문이 자기는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그 학교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파괴된 영혼은 영원히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그런 폭력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지옥이 시작되는 일을 그냥 쉽게 흘러버릴 수 있다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묵직한 질문들을 또 던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대본과 연출, 연기가 삼박자를 이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더 글로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작가와 배우가 둘 다 서로를 필요로 했다고 하셨거든요. 감독은 어떻습니까? 비밀의 숲을 연출한 장르물의 대가 아닙니까? 네. 이 안기로 감독이 진짜 자기의 색깔을 고스란히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에게 안기로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는 아마도 자신의 나머지 그 10%를 완벽하게 만들어준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연출이 굉장히 연극적인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은 또 김은숙 씨가 예전서부터 드라마에서 하고 싶었던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서 앞으로를 미리 들여다보게끔 해주고 또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연출을 정말 멋지게 안기로 감독이 해내고 있고 특히 이 주인공들의 그 어떤 그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주인공들이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인공들의 연기가 돋보이게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그런 감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임지은 씨라든지 또 여기 보면 정지소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 인생작, 인생 캐릭터 하나들을 만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연기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출의 감각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온라인에서 과거 학폭 사건들에 대한 조명이 이어질 만큼 관심이 높고 또 사건이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좀 자극적이지 않게 절제와 자제를 적절히 유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후속작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점, 보완해야 될 게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후속작이 아니라 지금 이 작품을 두 개로 쪼개서요. 파트 네. 2였나요? 네네. 너무 진짜 장사 속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요즘에 네. 사실은 그 회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원 유입을 시키면서 동시에 그걸 석 달 정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월에 런칭을 시켜서 8개를 보여주고 가장 궁금증이 도달했을 때 또 끊어요. 그리고 3월에 가서 보여준대요. 보통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2달 뒤에 돌아오고 2달 뒤에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도 네. 아니고 그래서 뭐 그 어떤 장사도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좀 네. 이러지 말자라는 그런 부탁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너무 재밌지만 지금 보지 말아라. 예. 조금 참았다 3월에 봐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을 예. 무력화시키는 소비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OTT 대전들도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 큰 화제되기도 했었고 또 뭐 더 글로리도 그렇지만 카지노,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도 그렇습니다. 이 카지노에서도 최민식 씨가 무려 24년 만에 드라마 복귀했는데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이 카지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어요. 이 최민식의 복귀라고 하는 점도 정말 그 최민식을 지금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선물 같은 그런 드라마인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OTT의 흐름이 남성 서사에서 여성 서사로 계속 옮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주목할 만한 올해 기대작들도 보면은 여성 서사들이 더 기대할 만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성 서사의 어떤 정통의 복원이라고 할까? 지금 이 카지노라고 하는 제목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을 갖다 떠올릴 텐데 저마다 영화 평론가들이 이게 뭐의 후속작이야 하면서 다시 다르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남성 서사의 그 기본에 서 있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네.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한 점이 있습니다. 저 최민식 씨가요 30대로 돌아옵니다. 그 AI 기술에 의해서. 다음 질문이었는데 계속 얘기해 예, 주시죠. 예. 근데 이 30대로 돌아와가지고 30대의 목소리로, 30대의 그 활기로 연기를 하는 장면이 꽤 오랫동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30대부터 50대까지를 하는데 분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AI 기술, 그래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 이제는 진짜 배우들의 그 캐릭터에 있어서 나이 제한이라는 게 사라지는구나. 원래 연극에서는 그러잖아요. 정말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 배우가 햄릿과 같은 젊은 역을 해도 그 성숙한 연륜 때문에 연기가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TV나 영화에는 그런 게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도 이 카지노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앵커들한테도 AI 적용 좀 했으면 좋겠네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자, 그리고 이 작품에 배우 손석구 씨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배우의 호흡도 좀 기대가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그 손석구와 최민식의 그런 어떤 연기 대결이 펼쳐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서 카지노가 아직까지 호흡이 잘 안 맞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최민식 씨가 손석구 배우를 굉장히 많이 칭찬했는데 손석구 배우 같은 경우도 최민식이 어떤 면에서는 그 최고의 파트너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서로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보면서 손석구 씨도 손석구 씨지만 그 매 화마다 씬 스틸러라고 하는 정말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카지노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드라마로 흐름이 바뀌면서 어떤 게 가능해졌냐면 멀티캐스팅이 그냥 그 사람한테는 한 회 출연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일정 맞추고 이런 것도 쉽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멀티캐스팅이 가능한데 그런 멀티캐스팅의 장점도 카지노는 잘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런 그 매력들도 원래 이렇게 시간이 긴 그런 호흡의 작품들은 그런 멀티캐스팅으로 또 화제 주는 게 하나의 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배우들은 굉장히 그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그 관객들은 너무너무 흥미롭게 보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지노 같은 경우 아까 평론가님께서 남성 서사의 정통의 복원이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조금 전 얘기했던 더 글로리 같은 경우 이제 송혜교 씨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작품이고 이 송혜교 씨의 바통을 이어갈 배우들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지금 뭐 고현정 씨, 김희애 씨 이런 분들이 다들 또 OTT에서 만만치 않은 작품들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6월에 그 런칭이 되는 그 마스크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올 상반기 내에 가장 주목받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래 원작 웹툰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고현정이 복귀한다는 측면에서도 또 화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작품들을 보일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너의 시간 속으로라고 하는 작품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전여빈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98년도로 돌아가요. 저는 드라마들이 지금 나름대로 시대 정신이 있는 작가들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이때를 지금 계속 주목합니다. 김은숙 작가가 돌아갔던 때는 2004년이잖아요. 지금 이 너희 시간 속에서 돌아가는 데가 이 98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작년에 가장 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 25, 21가 바로 이 98년도 어림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IMF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질곡을 언제부터 찾아서 그 질곡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모색들이 지금 드라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생각을 하면서 보신다면 이런 것들 기대해 볼 만하고, 또 기생수 같은 작품은 연상호 감독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백설공주의 죽음을 제목서부터가 완전히 페미니즘 서사인 건 느낌이 나는데 요거는 변영주 감독이 웨이브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저는 변영주 감독 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작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웨이브를 또 신청을 해야죠. 여러 가지 작품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 혹은 말씀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혹시나 이거는 좀 놓치지 말고 좀 봐야겠다라는 어떤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의 다 하신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게 진짜 주목작이지만 하나 좀 남겨놓은 게 있는데
경성 크리처라고 하는 작품인데 크리처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식 크리처물을 굉장히 특히 헐리우드에서 긴장하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는 크리처를 잘 만들어 놓고 걔가 그냥 망가뜨리고 다니는 것만 보는 게 그 크리처물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처물에는 시대와 역사와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네. 크리처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뚜렷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성 크리처는 과연 또 어떤 재미를 우리한테 줄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크리처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듭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소개한 드라마 중에 저는 하나도 본 게 없어서 오히려 지금 앞으로 진행될 거기 네, 때문에 지금 보면은 더 글로리부터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데 바꿔 말하면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배우들의 선택지도 좀 다양해진 것 아닙니까? 그럼요. 배우 입장에서도. 저는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2022년도가 우리나라 K 컨텐츠 특히 드라마들이 다양해지는 그런 첫 출발점 혹은 다양해진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였다면 네. 올해는 그 폭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또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배우들의 다양한 그런 도전이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네. 배우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제작진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대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침 소개한 기사가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가전이나 2차 전지 등의 수출 규모보다 크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평론가님도 이런 소식을 좀 남다르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네. K컬처는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고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한국의 힘입니다. 네. 문제는 이런 K컬처의 다양한 그 창의적인 활동들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좀 암울한 분위기들이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좀 많이들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잘 될 때 이 위기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방금 말씀하신 그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전 세계 시장의 2% 수준인 우리 녹색 산업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0조 원, 2027년엔 100조 원의 수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녹색 산업. 하지만 우리나라의 녹색 산업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수출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환경산업부란 각오로 녹색 산업 수출에 힘을 보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선제적으로 일하는 그런 부처가 돼야 한다. 환경부는 새 업무 보고에서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 물 분야 등 유망 3대 녹색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태양광과 그린 수소, 도시유전과 도시광산, 스마트 상하수도와 해수 담수화 분야 등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중동과 아시안 지역의 수주가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선 그린 수소와 해수 담수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선 스마트 상하수도 공사 수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수주 성공을 발판 삼아 올해 20조 원, 2027년 100조 원의 녹색 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민관 합동의 환경 외교, 재정 지원 및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연계 등을 통해 녹색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여 임기 내 100조 규모의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로 밝혔습니다. 민관 원팀을 구성해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한다면 장차관이 직접 환경 세일즈 외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색 채권과 녹색 금융을 활성화해 7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시행으로 올해 철강을 비롯한 우리 주력 수출품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범부처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20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40%대로 줄이고 현재 5등급 경유차에 지원하는 조기 폐차 비용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건강 생명하고 관련된 삶의 질 개선하고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저희 본연의 업무로서 책임과 역할은 계속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겨울철 고농도 시에는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6대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고농도 예보 시점도 현행 12시간 전에서 이틀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지난해 축구대표팀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올해도 굵직한 국제대회가 많은데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내며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올해도 20세 이하 대표팀이 아시안컵과 월드컵에 연달아 나서고 여자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남녀 동반 16강에 도전하는 등 숨가쁜 일정이 이어집니다.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는 대회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3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아시안게임입니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번에도 아시아 정상을 노립니다. 지난해 열릴 예정이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오는 9월 말에 개막합니다. 한 팀으로 뭉치는 게 정말 저희 한국의 강점인 것 같고 앞으로 되게 또 소집이 기대가 되고 또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뭔가 조금씩 드는 소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에는 23세 이하 선수들이 뛸 수 있는데 지난해 출전 자격을 갖췄던 1999년생 선수들이 올해 24살이 된 게 변수입니다. 이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가 주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정우영과 송민규, 엄원상과 조영욱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포함됩니다. 유럽에서 꾸준히 뛰고 있는 정우영과 홍현석이 빠지게 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K리그에서 활약 중인 조영욱, 엄원상 등도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이강인과 예비 선수로 함께 훈련했던 장신 공격수 오현규의 발탁은 확정적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뽑을 수 있는 와일드카드 3명 역시 관심이 쏠리는데 2018년에는 공격수 손흥민과 황의조, 골키퍼 조현우가 출전해 후배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염경엽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잠실 야구장에서 신년 할애식을 열고 2023 시즌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LG는 김정준 수석 코치와 박경환 배터리 코치 등이 팀에 합류했고 이종범 2군 감독은 1군 주루 외야 수비 코치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LG는 지난해 정규리그 2위를 하고도 플레이오프에서 키움에 패해 한국 시리즈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나설 최종 엔트리 30명이 발표된 가운데 최지만과 토미 현수 에드먼, 김하성 등 메이저리거 3명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에드먼은 2021년 내셔널리그 이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정상급 내야수입니다. 에드먼이 이루수, 김하성이 유격수로 나서 메이저리그 키스톤 콤비를 구성하게 됐는데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키움의 안우진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